할아버지, 우리 이제 때리지 않나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10살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날 전날 밤, 눈 내리는 묘지에서 태상그룹 강태준 회장은 새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은 몰랐습니다. 9년 전 자신이 쫓아낸 아들이 1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그 아들이 남긴 세 손자가 지옥 같은 보육원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아이들이 영영 사라질 거라는 것을. 다시는 여기 못 와요. 소년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묘비에 끼워 넣고 눈밭을 뛰어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9년 전 자존심 때문에 버린 아들, 읽지 않고 버린 편지들, 그리고 지금 눈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들. 과연 강태준 회장은 새벽이 오기 전에 손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노리는 검은 손길로부터 새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설날 전날 2024년 1월 31일 오후 5시 경기도 양평군 어느 공원묘역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상그룹 강태준 회장.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상그룹을 이끄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산을 받으시죠. 뒤따라온 비서실장이 우산을 펼쳤지만 강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혼자 갈 테니 여기서 기다리게. 혼자 있고 싶다고.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서자 강태준은 천천히 묘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강태준의 코트 어깨에 눈이 쌓였고 구두 속으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9년. 아들과 마지막으로 말을 나눈 지 9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강태준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면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밟지 마라. 아들 강민석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발, 나가. 강태준이 소리쳤고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9년. 명절마다 편지가 왔지만 강태준은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어. 저 녀석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해. 하지만 1년 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십니까? 그런데 경찰청 신원확인과입니다. 화재 사고로 사망한 무연고자 유품에서 회장님 명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성함은 김동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김동현. 강태준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잘못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경찰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명함 뒷면에 아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회장님과 닮은 젊은 남성이.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오. 몇 분 후 휴대전화로 받은 사진을 본 강태준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강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전에 죽은 뒤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무연고 사망자로 공동묘지에 묻힐 뻔했던 것입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아들의 시신을 찾았고 한 달 전 이곳 양평공원묘역에 묘를 썼습니다.
하지만 차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강태준은 마침내 아들 앞에 섰습니다. 묘역 언덕을 오르는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왔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세 개의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발 사이로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 아이의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묘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옆모습이 죽은 아들 민석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눈 밟는 소리에 소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앞에 선 새끼 사슴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아이들의 상태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소년의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붉은 핏물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입술도 추위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너무 말라 뺨이 움푹 파여 있었고 눈 주위는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동생을 자기 뒤로 끌어당기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컹컹 기침을 했습니다. 오빠, 추워. 예준이가 자꾸 기침해. 여자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소년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 아빠 아세요? 강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누구냐? 소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새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강민석이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여기 계시잖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강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자들, 9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 남긴 핏줄들이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후요. 강지후.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윤이고 등에 업은 건 예준이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후, 하윤, 예준. 아들이 편지에 썼던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왜 여기 혼자? 엄마는 예준이 낳고 돌아가셨어요. 지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1년 전에 말이 끊어졌습니다. 강태준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아들이 죽은 지 1년 동안 이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너희 지금 어디 사니? 누구랑 사는 거야? 소망보육원이요. 지우의 대답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육원, 무연고 아동들이 가는 곳. 왜 거기에? 강태준이 다급히 물으려는 순간 하윤이가 오빠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원장님이 밤 9시까지 들어오래. 지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진을 묘비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빠, 우리 갈게요. 미안해요. 잠깐. 강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이미 하윤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눈밭을 뚫고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지우는 등에 업힌 예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허리를 굽힌 채 뛰었습니다. 하윤이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강태준이 뒤따라 걸으려 했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비서실장, 저 아이들 놓치지 마. 강태준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이 달려왔지만 아이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눈밭에는 작은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자국 옆으로 붉은 핏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터진 발에서 흘러나온 피였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발자국 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수행원 한 명과 함께 발자국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강태준은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우가 끼워 넣은 사진이 묘비 틈에서 팔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필체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을 보시면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민서.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서를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가. 강태준이 묘비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강태준의 어깨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소망보육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양평군 외곽입니다. 무연고 아동보호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내 아이들을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강태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를 대기시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집으로. 그리고 강태준이 눈 덮인 언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지금 당장. 예, 회장님. 강태준은 차로 돌아가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의 동상 걸린 손, 피 맺힌 입술,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 내가 9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손자들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한 거야.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것입니다. 차가 묘역을 빠져나갈 때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택 2층 서재에서 그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 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비서실장이 노크도 하지 않고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망 보육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윤정희 원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겉보기에는 자애로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정희 55세. 소망보육원 원장 15년 경력. 표면 무연고 아동보호 및 입양 알선. 이면 아동복지 예산 횡령, 불법시설 이송 의혹.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불법시설 이송이라니? 예. 양평 산속에 희망의 집이라는 대형 시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낡은 건물. 창문은 쇠창살로 가려져 있었고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비서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제노역입니다. 농장일, 공장 하청일 등을 시킵니다. 뭐?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비서실장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 잔이 쓰러지며 서류가 젖었습니다. 말해. 장기밀매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증은 없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손자들이 그곳으로 가려던 거였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밤 10시에 윤 원장이 희망의 집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 내일 새벽 6시에 아이들 3명을 이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6시, 지금부터 7시간 뒤였습니다. 법적 조치는? 법무팀이 긴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문을 받으려면 최소 3일이 걸립니다. 3일?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아이들은 사라져. 경찰이 움직이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데?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데리러 간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윤 원장이 저항하면 저항하게 내버려둬.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가 손자들에게 손이라도 대면 그때는 법도 소용없어.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회장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경호팀을 대기시켜. 그리고 경찰, 아동보호기관, 언론사까지 다 동원해.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려는 순간 강태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예. 민석이 방. 아직 그대로 있지? 예. 회장님 지시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봐야겠네. 강태준이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2층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 강태준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것이 9년 전 아들이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차마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편지 묶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봉투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강태주는 9년 동안 아들이 보낸 편지를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편지가 왔지만 강태주는 그것을 서랍에 처박아 두기만 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총 17통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버지께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석 올림.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눈이 큽니다. 언젠가 이 아이를 안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민석 올림.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후. 오늘 묘지에서 만난 그 소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윤이라고 지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편지. 아버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준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저 혼자 새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이들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민석 올림.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아픕니다. 지우는 똑똑합니다.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하윤이는 착합니다. 항상 오빠를 따릅니다. 예준이는 몸이 약합니다. 폐렴 기운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 죽으면 이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제발 이 아이들만큼은. 민석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강태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석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울어본 적 없는 남자가 그날 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밖에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99.99% 일치합니다. 지후, 하윤, 예준 모두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강태준은 검은 정장을 입고 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방에서 서은숙 여사가 링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쉬고 있어. 우리 손주들 꼭 데려와요. 서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따뜻한 밥 지어놓고 기다릴게요. 강태준이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검은 세단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 변호사,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태상그룹의 검은 행렬이
양평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태준은 차 안에서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얘들아. 할아버지가 간다. 그리고 방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소망보육원 앞에 검은 차량 10대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지팡이를 짚고 보육원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창문을 덧댄 비닐. 이곳이 손자들이 살아온 지옥이었습니다. 회장님, 법원 결정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 돼.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들어간다. 하지만 내 손자들이다. 1시간도 더 여기 둘 수 없어. 강태준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변호사, 경호원, 의료진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2명과 아동보호기관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강태준이 정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소독약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누구세요? 복도 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 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강태준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태산그룹 강태준이요. 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산그룹? 내 손자들을 데리러 왔소. 무슨 말씀을. 윤정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강지후, 강하윤, 강혜준. 세 아이 말이요. 그 아이들은 무연고 아동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불법으로 팔아넘긴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뭐라고요? 윤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요. 그러시오. 하지만 그 전에 강태준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정혜 씨, 아동복지법 위반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줘요. 강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소리가 난 쪽으로 뛰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복도 끝 좁은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남자의 팔을 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지우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쳤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빠. 하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예준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뒤따라온 경호원들이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강태준은 쓰러진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년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이제 괜찮아. 동생들은 괜찮아요? 지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동생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래, 다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강태준이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그래, 그래. 강태준이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할아버지가 왔어. 옆에서 하윤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안 맞아요? 강태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너희를 때리지 않아. 하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또 물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아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배고프지 않아. 매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 하윤이가 예준이를 안고 강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준은 세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내가 지킬게. 대기하던 의료진이 들어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지우군, 이마에 경미한 열상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하겠습니다. 예준이는 폐렴 증세가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내 차에 태워. 지금 당장.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준이 일어서서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입 닥쳐.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한 짓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요. 경찰이 윤정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정희 씨,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했어요. 보호?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보호인가? 아이들을 굶기고 때리고 팔아넘기는 게. 강태준이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잤던 것입니다. 강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요. 강태준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아이들이 방문을 조금씩 열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모든 아이들 조사해. 그리고 제대로 된 곳으로 보내. 예, 회장님. 강태준이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앰뷸런스에 실려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다가가자 지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그래, 할아버지가 같이 갈게. 강태준이 앰뷸런스에 올랐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준은 새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게. 절대로. 그날 이후 새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고 일주일 만에 친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소망보육원 윤정희 원장은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후, 하윤, 예준은 강태준의 집으로 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윤이가 예준이를 꼭 안고 물었습니다. 진짜요? 쫓겨나지 않아요? 강태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쫓겨나지 않아. 여기는 너희 집이야. 현관으로 들어서자 서은숙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손자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낯선 어른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우가 동생들을 감싸며 경계했습니다. 강태준이 아내에게 눈짓했습니다. 서은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자꾸나. 할머니는 안방에 있을게.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아이들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방 3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우 방, 여기가 하윤이 방, 여기가 예준이 방이야. 지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방이 하나씩이요? 그래, 너희 방이야. 강태준이 지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책상, 침대,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보였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서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 방이에요? 그래. 혼자 써도 돼요? 그럼, 너만의 방이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강태준은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지우의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방을 둘러보다가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지우가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왜 침대 밑에서? 지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 할아버지,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잤니?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침대는 큰 애들만 쓸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침대 밑이나 구석에서 잤어요.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자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 침대는 내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지우는 침대 밑에서 잤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강태준은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삼계탕, 불고기, 나물, 김치찌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지후와 예준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주머니에 고기를 숨겼습니다. 하윤아, 왜 그러니? 강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한테 줘야 해요. 오빠가 항상 저한테 먼저 주거든요. 지우가 놀라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아, 먹어.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싫어. 오빠가 먼저 먹어야 해. 강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얼마나 서로를 지키며 살아왔는지. 하윤아. 강태준이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오빠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너도 마음껏 먹어도 돼. 정말이요? 정말이야. 여기는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야. 하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하윤이는 주머니에 음식을 숨겼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할까? 네. 지우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우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었어. 너희를 지켜달라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
강태준이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편지들 모두 내 아빠가 보낸 거야.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이야기 해줘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 밤 강태준은 지우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개구쟁이였던 아들, 그림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웃기길 좋아했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맞섰던 아들. 아빠는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었어. 강태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동생들을 지켰잖니. 아빠를 닮았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지킬게. 지우가 처음으로 강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초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준은 새 손자를 데리고 양평공원묘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묘비 앞에 직접 산 꽃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에서 주운 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시거든요. 하윤이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매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요. 예준이는 강태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폐렴도 완치되어 이제는 씩씩하게 걷고 뛰어다녔습니다. 강태준이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가, 아빠가 이제야 왔구나. 내가 지키려 했던 이 아이들을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너는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강태준은 새 손주의 손을 잡고 묘역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예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흔들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완전해진 가족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산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제 손자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대신 그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요. 강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걸. 주주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강태준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새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봄, 강지우는 영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성적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강하윤은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주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그림 그렸습니다. 폐렴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의 저택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강태준, 서은숙, 그리고 새손주.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예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 이름이 뭔데? 민준이요. 같이 블록 쌓기 했어요. 잘했네. 지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 아빠 묘소 갈 거죠? 그럼 같이 가자. 저는 아빠한테 발레 공연 이야기 해줄 거예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새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뺨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은 밝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아빠는 이제야 배웠어. 가족이란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야경보다 아름다운 것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뛰어노는 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가 예준이를 업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윤이가 인형을 안고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이어진 가족,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을 따뜻한 손들. 강태준은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서가 고맙다.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